저는 굉장히 이 오전 세션 많이 즐겁게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점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가 정말 대단한 학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느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막연히 다른 학과에서도 AI를 잘 알고 쓰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저희보다도 더 정말 state of the art를 잘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 state of the art를 AI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빨리 이렇게 더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밖에도 이렇게 많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사실 6분밖에 못 모시기는 했지만 카이스트에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들은 내용들이 굉장히 다이버스했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기존의 다른 학문, 굉장히 오래된 학문들에서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역사적인 배경, 그런 부분도 너무 저는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질문도 제가 드릴 건데, 이게 테크니컬한 면뿐만 아니라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raise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뭐 safety critical system 얘기도 나왔고, 사실은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서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사실은 좀 어두운 면을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는 제가 오늘 그 패널의 목표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카이스트에서 AI 플러스 엔지니어링, 오늘은 그러니까는 AI를 기반으로 한 융합 연구와 교육을 잘 하자라는 게 이 전체 포럼의 목표이고, 또 오늘은 특히 카이스트 내부 교수님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커리큘럼 얘기도 할 수 있고, 콜라보레이션 리서치 프로젝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교육과 연구를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디스커션을 시작을 하자. 오늘 뭐 솔루션이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6분이 6학과를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이랑 연구를 하고 계신데, 지금의 학생들이 잘 교육이 되고 있나, AI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각자 하시는 연구를 제일 잘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 경영대 교수가 AI 과목을 작년 가을에 처음 열었고, 금년 가을에 우리 학부에서 엽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경영대에서 AI 과목을 열 때는 대개 전산학부 교수님을 초청해서 열거나, 사실 다른 대학도 그렇게들 합니다. 해도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 학생들 수준이나 요구 이런 게 맞추기가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틀릴 수가 있었는데, 제가 하는 희망사항은 뭐 저도 이제 여기서 직접 열는 거는 작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트라이얼 앤 에러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학생들하고 이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해 수준이나 준비 수준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작년에 처음 했을 때 느낀 게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
코딩 부분을 안 넣을 수가 없으니까 경영대도 왜냐면은 실은 본인들이 나중에 취직한 다음에 개발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러려면 그런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코딩 교육을 저는 받아만 받지 해본 적은 없어 갖고 그게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산학부 교수님들 찾아가서 그 코딩 교육을 잘 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학생들이 좀 더 왜냐면은 코딩을 저는 지금 하는 거는 사진을 찍어주면 얘들이 한 번은 쳐보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겨울에 단기 과정 들어보니까 그때는 그 선생님은 그래서 전 배우러도 갔지만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나를 봤더니 그분은 이 코드의 일부분을 지워놓고 본인이 완성된 걸 갖고 있고 아이들 보고 그거를 이제 완성해서 해보라 그래서 아 저런 방법도 다음에는 가미해 볼 수 있구나. 근데 저는 사실 이 코딩이 들어간 수업을 좀 그거 이제는 AI로 하니까 상당 부분 헤빌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산과나 이런 다른 과 교수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들으면은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교수로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교육원장을 하다 보니까 교육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 작년에 보니까 AI 관련 과목을 전부 다 학과다가 셀프 리포팅 하라고 해서 받은 적이 해서 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자그마치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학과별로 리스트업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분류를 좀 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코딩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게 있고 어떤 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AI 티어리에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전산과에서 지금 학생들이 코딩 학생이 몰려서 실은 교수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경영대에서도 저는 경영대 수준에 맞게 가르치면 그 애들이 전산과 가서 안 듣고 우리 과서 들어버려도 어느 정도는 되면은 서로가 이 약간의 차별화된 교육을 각 학과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하면 저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특화된 코딩을 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번 우리 학교에서 제공되는 AI 관련 코스에 분류 그거를 한번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원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좀 그거를 분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은 저희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김지한인데요. 아까 발표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제 저희 과는 한 90%의 교수님들이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나머지는 저처럼 이렇게 계산화 또는 공정모사 제어 약간 항공과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시고 뭐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10%의 이론 그런 학생들은 요새 빅데이터도 관심 있고 AI도 관심 있고 해가지고 좀 트레이닝이 어떻게 보면 뭐가 없어도 과목이 없어도 트레이닝이 저절로 되고 이제 공부하는 겸 이렇게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겸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니까 이 실험하는 90%의 학생들은 일단 다들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실험을 하고 근데 AI가 과연 필요하나 알아야 되나 근데 저도 그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과에서도 실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험하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실험하는 학생들을 위한 뭐 인공지능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과목을 개발해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런 관심이 있고 이 정도를 하면 내가 뭐 엑스퍼트는 아니지만 이 정도를 하면 내가 실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약간 지금 그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 과나 뭐 신소재과, 화학과 이렇게 많은 실험하신 그런 과에서는 되게 좀 유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리큘럼이 좀 특이한 편이거든요. 원래 이제 문화와 기술과 예술 또 인문학의 융합을 또 지향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뭐 분야만 말씀드리면 그래픽스도 있고 HCI도 있고 저는 이제 사운드 뮤직이고 그다음에 소셜러지 사회학도 있고 미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리학도 계시고 이게 너무 다이버스해가지고 사실 AI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논의조차 사실은
학과 내부에서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업 차원에서는 각자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AI 수업을 따로 있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연구 측면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여기저기 리소스가 많으니까 찾아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이번 학기에도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 제목이 뮤지컬 애플리케이션 오브 머신러닝이거든요. 근데 그게 2년 전에는 이제 제 연구 이제 분야가 뮤직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이라고 부르는데 MIR이라고 했다가 이게 너무 이제 좀 도메인 스페시픽한 것 같아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딥러닝 이런 부분 좀 추가하고 제목을 바꿨더니 학생이 갑자기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AI를 공부하고 싶은 수요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번 학기에 저로 이제 저 음악 오디오 분야를 다루니까 그 수업이 지금 한 45명 정도 돼요. 대학원 수업인데 근데 한 80%가 탁과생이 돼요. 전자과나 전산과 학생도 많고 바이오 내공학과도 있고 그래서 약간 딥러닝이 사실은 되게 유니파이드 된 어프로치를 쓰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수식화될 수 있으면 다 그냥 러닝을 해버리니까 이미지든 소리든 뭐 텍스트든 그래서 코어를 가르치는 거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셨던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런 코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메인별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또 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음악만 가르치는 게 약간 너무 또 좁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제 그 이미지나 이런 문화 쪽으로 하면 뭐 페인팅 같은 것도 있고 또 텍스트도 사실 뭐 나레티브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있고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미지 쪽 잘 모르고 텍스트 쪽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도메인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좀 공동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 카이스트 전체적으로 어쨌든 어떤 주제가 있으면 학생들이 학과에 관계없이 이렇게 몰리는 추세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걸 좀 디자인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조교수로 있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건설 및 환경공학과도 좀 다양한 전공이 다 섞여져 있는데요. 구조, 지반, 환경, 그리고 도시, 교통, IT, 로봇 해서 이제 저는 로봇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교수님들마다 연구하시는 분야는 조금씩 많이 다르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건설 환경 쪽에 저를 포함한 AI 접목을 보면 기존의 어떤 모델 베이스드나 뭐 예를 들면 교통 시스템 제어라고 하면 어떤 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포뮬라가 있고 저의 경우에 이제 로봇의 내비게이션과 뭐 카메라 인식 같은 걸 하면 저도 어떤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드리븐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오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다든가 더 이상 수식으로 풀 수 없는 부분들에 맞닥뜨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요새 들어온 AI를 접목을 해보니까 전에는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서 이제 거기서 돌파구를 좀 찾고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저와 연구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저희 학과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있는 이런 식의 모델 베이스를 갖고 있다가 AI로 그런 돌파구를 찾는 그런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야 연구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막 처음에 들어와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으로 시작을 할 때 요새 딥러닝이 핫하니까 이걸로 요새 뭐 하는 걸 해서 바로 딥러닝을 가보는 것보다는 한 번쯤 이 딥러닝이 왜 필요한지를 절실히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경험,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기존의 방법들이 페일할 수밖에 없어서 좀 이거 어떻게 풀지 안타까운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딥러닝을 보면 더 잘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약간은 챙기면서 딥러닝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가지고. 예, 저는 항공우주공학과 최알림이고요. 우선
저희 연구실 차원과 저희 학과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은 어찌 되었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AI라는 타이틀을 걸고 뭔가 연구를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을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주제들은 이제 뭐 지난 하이스테 와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생긴 뭐 그런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뭐 기존의 저희 학과에서는 지금 AI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딥러닝이라든지 뭐 강화학습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드리븐된 기법에 대한 과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 과목을 뭐 연다면은 뭐 그러니까 열 수 있는 여력도 사실 뭐 학과 교수님이 많지도 않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애들은 뭐 전자과라든지 아니면 전산과라든지 여기서 열리는 이제 과목들을 수강하고 뭐 그거를 연구에 활용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그런 모델도 사실 연구실 레벨에서는 뭐 잘 돌아가는 모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충분한 뭐 기반 지식과 그리고 뭐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강의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말고 좀 학과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게 이런 이제 그 AI 관련된 연구가 지금 항공우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특정하게 뭔가 그 비행체를 똑똑하게 만드는 이 분야 말고도 지금 응용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시장에서 그런 니드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는 뭐 뭔가 똑똑하게 만드는 거하고 별로 관계 없는 연구들을 해오셨던 어떤 도메인 분들도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문제를 풀면은 더 잘 풀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니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이제 처음으로 뭐 항공우주공학에서의 AI 응용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원 그러니까 500단위로 열었고요. 대학원 1년 석사 1년차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래야 이제 학부생도 듣고 대학원 박사과정도 듣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 우선은 특강으로 열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랑 이제 그 저희 과에 겸임으로 계신 산업공학과의 그 문일철 교수님이랑 같이 열었는데 놀랐던 거는 첫 번째로 놀랐던 거는 저희는 사실 첫 수업이고 그래가지고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냥 뭐 저희 랩 애들이랑 주변 랩 애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모여가지고 우리 재밌게 공부해보자 이런 수업이 될 줄 알았는데 수강생이 40명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 대학원 수업이 수강생이 40명이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스펙트럼도 이제 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항공우주 분야 AI 관련된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는 AI 트레이닝을 안 받으셨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내가 이거를 하긴 하는데 조금 더 기본을 알고 해야겠다라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냥 학부생들이 학부 4학년, 3학년 친구들이 요즘 AI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들은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기존에 다른 과에서 뭐 기계학습 과목을 들었던 친구도 있고 안 들었던 친구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정말 그 40명이 전부 다 엄청나게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오디언스를 타겟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강의 평가 굉장히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이제 수업을 열 때는 뭔가 조금 더 이제 특정한 오디언스를 타겟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항공우주 분야가 현재 상황에서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니드는 굉장히 많은데 니드가 급속하게 증가됐는데 그것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과목을 순차적으로 들어서 제공할 여력은 안 되고 한 과목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오디언스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뭐 포커스가 맞추기 힘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학교 전체적으로 뭔가 어쨌든 뭐 체계가 좀 더 있어서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응용 쪽에만 포커스를 두고 뭐 기본은 다른 데서 듣는다든가 일반적인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교육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바이오내공학과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김하영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전 동감하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하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오가는 얘기 중에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이 알고리즘은 원래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인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 얘기인 즉슨 논문을 통해서 뭐 컴퓨터 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접한 다음에 아 이거는 뭐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위한 알고리즘이다. 이거는 뭐 NLP를 위한 알고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고 이런 분석 우리가 이런 거를 내가 궁금해서 알아내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학생들이 처음에 배울 때 필요한 거는 뭔가 AI, 머신러닝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기초 과목들을 좀 잘 들으면서 뭐 시스템 관점에서 뭐 저희 시스템 컨트롤이라든지 시스템 티오리라든지 다이나믹한 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지고 또 뭐 신호 처리 아니면은 뭐 리니어 알지브라, 매트릭스 알지브라라든지 또는 뭐 조금 더 나가서 함수 해석학 정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통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초 과목들을 쭉 배우면서 실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포뮬레이션 할 수 있을지 이런 일반화시키는 거를 문제를 추상화하고 일반화시키는 거를 좀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신러닝 과목을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고 방법론에 대해서 배울 때 이거에 좀 더 펀더멘탈하게 깔린 뭔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 학생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려면 이제 같이 서로 일하기 편하려면 이제 그런 문제를 스스로 정의해서 이제 어떤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딱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좀 학부 시절부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아니 6분들이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포커스를 지금 세컨드 퀘스천에 포커스를 하고 싶은 부분은 남주환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에서 첫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걸로 일단 시작을 하면 사실은 제가 오늘 교수님들이 구체적인 연구를 한 거를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머신러닝 모델 지금 사용하시는 머신러닝 모델들은 상당히 오버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NN 얘기 나오고 GAN, 뭐 LSTM 같은 시퀀스 모델링, 그리고 문제들도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뭐 제너레이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모델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굉장히 특화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헤이징을 위한 CNN이었나요? 그런 모델이 특화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위한 학생들의 트레이닝은 또다시 학생들의 트레이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first half는 다양한 머신러닝, 뭐 클래시파이어, 클러스터링 기법, 리그레션 그런 기법들을 이렇게 다 배우고 second half는 자 이제 우리 이거 뮤직에 어플라이 해보자, 뭐 아니면 해양 로봇에 어플라이를 해보자. 그렇게 가는 수업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그러면 누가 티칭을 해야 될까? 뭐 해양 로봇을 하려면 이제 김하영 교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럼 first half는 뭐 제가 가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남주환 교수님이 하시고 뭐 이렇게 두 분이 코티칭을 하시는지, 아니면 두 분이 코티칭을 하시면서 이런 커먼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뮤직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로봇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다 배워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CS에서 가르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우리는 CNN을 배우고 뭐 시퀀스 모델을 배우고 뭐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 한 두세 렉처는 뭐 어디 파이낸셜 모델링에도 쓰이고 뭐 로봇에도 쓰이고 뭐 뮤직에도 쓰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다시 한번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모델들이 있고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 분야별로 모델이 더 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티칭 모델이 제일 이펙티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 얘기를 좀 약간 같이 공감하고 하는 데를 짚고 넘어가면은 저도 작년 가을에 경영대에서 처음 가르쳐 보니까 학생 수준의 차이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딩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오고, 어떤 사람은 이미 학원 다니면서 이 머신러닝 코딩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수준을 맞춰야 될지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 단계에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우리 학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걸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가려면은 이 AI나 이런 쪽의 교육 시스템에 볼 때는 현재는 할 수 있는 데서 다 하면서 실은 학기 방학 때나 언제 이렇게 계속 이 관심 있는 분들은 모여서 자기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현재 어떤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고 했는지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예를 들어서 커먼 그라운드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적으로 쓰고 있는 분 다 분명히 이 스페시픽한 분야에 응용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더라도 그거 가기 전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커먼 그라운드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은 다 집어넣어서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추출해서 이제 사실 우리 학교 같으면은 그 머신러닝 레이어별로 어떻게 이걸 레이어를 구축해서 이 커먼 그라운드는 뭐 1, 2학년 때라든지 이렇게 거기서 맞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음향에 또는 뭐 여러 분야의 이 다양한 그 어떻게 보면 트리 구조라고 할까요? 그래서 브랜치는 마음대로 그려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교수님들이 마음대로 그 브랜치는 구성해서 그 브랜치 당에서는 개성화 있는 그러니까 개성 있는 AI 코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단기간에 안 되고 서로 이 조정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의 좀 비유법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수치 해석인 게 있잖아요. Numerical Method and Scientific Computing.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서 2학년, 3학년 이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메소드, 뭐 System of Linear Equations, Eigenvalue, ODE, PD, Optimization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그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뭐 다양한 그런 기본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좀 더 하이 레벨에서는 이제 만약에 뭐 자기가 양자 시뮬레이션에 관심이 있다 하면 거기서 이제 해당하는 Numerical Method가 뭐 Eigenvalue도 해당되고 Iterative Method도 해당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몬티카를로라든지 이런 건 없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스페셜라이즈한 사람이 그냥 다 가르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자 시뮬레이션은 양자 하는 사람 따로 또 시뮬레이션 따로가 아니고 그리고 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약간의 역할을 나누자면 좀 더 기본적인 그런 거는 좀 전산이나 AI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좀 전체적인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담당하는 게 어울리는 것 같고 좀 더 스페셜라이즈해서 소재 쪽에 AI다. 다른 쪽에 AI 하다 하면 좀 다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소화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면에서는. 네, 저도 다 동감 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참 딥러닝 특히 하면서 재밌는 일 중에 하나는 허들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심지어는 중학생들도 파이썬 깔아가지고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코드 쌓아서 학습시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부생들도 막 빨리 결과 내가지고 페이퍼 쓰고 이런 얘기도 워낙 많이 들었고 그거는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일단 접근하고 빨리 결과를 낼 수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는 이 친구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하느냐 그냥 코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개념을 정말 하이 레벨에서 이해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수업이 되게 애플리케이션 수업이라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시어리 코어를 얼만큼 담을 것인가, 그리고 숙제를 어떻게 할 건가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CNN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코딩하게 할 건가, 아니면 그냥 라이브러리를 쓸 건가, 한 줄이면 되는 거를 예를 들어 수백 줄 직접 구현하게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숙제는 파이토치 써가지고 하는 걸로 했고요. 약간 이제 컴프로마이즈를 했고, 그래도 이제 그 앞부분의 시어리 쪽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뭐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것들, 아키텍처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다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부분에서 그런 좀 시어리 코어를 하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부분이 시간적으로 너무 밀려가지고 다양하게 또 커버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theory practice, theory application 간의 밸런스가 결국에는 교수님 수업 하나에서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트리 구조처럼 코어에서는 이론과 그리고 정말로 직접 다 핸드 코딩을 다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영역별로 이걸 다 들었다는 이제 프리리퀴즈로 들었고, 이제 티처 입장에서는 이건 다 아니까 이제 바로 애플리케이션에 그냥 안다고 보고 하면 되겠네라고 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뎁스보다 브레스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질문 듣고 다른 교수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동안 일단 우선 지금 저희의 그 디테일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까지 수업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지는 사실 모세혈관처럼 쫙 다 퍼져 있고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을 다 커버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커먼 그라운드인지 팩터인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답변하시는 동안 저는 이제 기계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딥러닝이 확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럼 어떻게 뭘 백그라운드의 코어로 생각을 하고 뭘 캐치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했는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를 잠깐 되돌아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리니어 알제브라랑 당연히 공업수학 쪽이 있었는데 유체역학이나 그 고체 쪽에서 기계공학 쪽에서 하는 그런 수치 해석 방법을 들었던 것과 상공과 수업에서 최적화를 들었던 것들이 제가 나중에 딥러닝 쪽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뭐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그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저도 되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커먼한 부분들을 잘해서 이런 것들이 딥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코어가 된다는 거를 저희가 하이라이트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코어를 가지고 지금 뭐 CNN이나 겐이나 뭐 새로 나온 LSTM이나 이런 걸 캐치업하는 방법은 사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이제는 가능한 적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도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저도 제가 궁금해서 이게 너무 알고 싶을 때 유튜브에서 그걸로 찾았을 때 10분 요약, 30분 요약 이렇게 돼 있는 걸 했을 때 정말 빨리 배우고 또 쓸 수 있는 응용도 바로 떠오르는 교육 효과가 저를 떠올렸을 때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뭐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에듀케이션 3.0, 4.0으로 키우고 있기도 하니까 그리고 좀 더 그런 머티리얼이 늘어날 추세이니까 오히려 코어를 잘 정리해서 나중에 내가 필요한 거를 유튜브에서 쳐서 검색해서 읽었을 때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 체력 이런 거를 좀 학교에서 정의하고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다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뒤 차례 보면은 뭔가 부담을 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 학기에 저희 항공우주 쪽에서 AI 수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되면 또 스스로 배치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 AI라고 하는 과목이 학교 전체로 코어를 가르치고 디스플린으로 가서 어플리케이션을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아주 잘 구조화되고 뭐 학교 전체의 뭔가 컨센서스 하에서 구성되지 않으면은 그게 힘들 거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측면이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부임해가지고 뭐 가르쳤던 과목들이 그 학부 과목 중에, 그러니까 저희 학과가 어떤 고민들을 좀 했었냐면은, 지금도 저희가 열고 있는데 2학년 과목 중에 항공우주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거의 이제 항공우주 쪽에서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인하우스 코드는 포트란으로 되는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제어나 아니면 실제 비클이나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은 C를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알고리즘 대충 만들고 이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들은 매트랩이면 충분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1학년 때 파이썬을 배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2010년 상황만 해도 저 항공 분야에서는 파이썬이 뭐야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학과에서는 이 친구들한테, 학과에 들어온 진입생들한테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트랩이 됐든 C가 됐든 포트란이 됐든.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은 이 모든 거를 종합 선물 세트인 것처럼 그냥 코딩 과목처럼 가르쳤었어요. 근데 제가 오고 나서 그게 그 코딩 과목처럼 가르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신텍스만 배우다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정작 항공우주 쪽에서 필요한 문제는 보지도 않고, 그러면 문제는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이제 언어는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소프트웨어 과목을 2학년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그냥 어려운 언어 다 포기하고 그냥 매트랩만 했어요. 매트랩만 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스크립트 언어로 매트랩을 골랐고, 대신 항공 쪽에서 필요한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수치 해석 과목의 좀 쉬운 버전, 그거를 항공우주 분야에 좀 예제를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궤도를 이렇게 해서 타원 궤도에서 뭐 이런 거 계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저희 쪽 컨텍스트에서 맞는 문제를 가지고 쉽게 컴퓨터 간단한 프로그래밍, 줄이 많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몇 줄로서 매트랩의 도움을 많이 얻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우선 가르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했던 거는 우리는 전산과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전산과 가가지고 데이터 스트럭처 들으면은 학점 완전히 깔고 나온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관심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적어도 이 과목에서는 항공우주공학에서 적어도 컴퓨터라고 하는 툴이 안 쓸 수는 없는 툴이고, 네가 이거는 알아야 그 다음 문제를 어느 걸 하든지 간에 계산을 하는 사람이든 실험을 하는 사람이든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문제를 우선 익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생존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된 거 이런 건 필요 없고 우리 문제 닥쳤을 때 진짜 뭐라도 답 나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생존 코딩 전략으로 이제 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과목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아가는 4학년쯤 되면은 어쨌든 뭐 과목에서 필요한 어떤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서도 뭐 코딩을 못 해가지고 못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과목은 이제 또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특징이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2학년의 응용 수학을, 그러니까 지금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 수학이죠. 그거를 학교 전체에서 수학과에서 수리과학과에서 전부 다 가르치죠. 좋은 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균일한 형태의 교육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건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게 그 각각의 도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전혀 못 얻은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과목들이 진행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열심히 풀었는데 매주 미분 방정식 풀면서 숙제는 열심히 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내가 풀고 있는 문제의 미분 방정식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학부생들을 위한 수학 과목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잠시 또 운영하다가 이것도 뭐 오랫동안 운영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니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저기 특히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특정 시스템 오리엔티드된 학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학문의 제일 끝단에 있는 학문 중에 한 개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제 공통된 과목을 배우고 왔는데 여기로 넘어왔을 때 학생들이 그 중간을 안 가르쳐 주면은 그 갭을 건너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AI가 어떨 건가 하는 지점에서는 과연 이 갭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어떤 수업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각 학과나 아니면 적어도 문제의 특징이 비슷한 뭐 그룹에서, 그러니까 뭐 공통된 형태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비슷한 학생을 대상으로 AI 코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반쯤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 순서대로 오는 걸 아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막 머릿속에 떠다니는데 다 짚어주시기 때문에 저까지 오면 남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 각 분야 도메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해봤는데, 뭐 그 분야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자체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뭐 어떤 분야가 어떤 분야의 AI를 응용하는 거를 가르치든 학생들이 배우든, 그냥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실제 문제를 정의해서 거기에 기술을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그런 고민을 해보는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실은 이제 뭐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가르치느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은 개인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과목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C++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되도록이면 그 손에 흙을 묻히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 내가 뭐 문제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서 요거를 다뤄가지고 뭔가 일을 할 때 이제 좀 더 본인 스스로 어쨌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쨌든 의미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그 고민은 각자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조금 이제 서머라이즈를 하자면, 이제 권영선 교수님이 사실은 학교 레벨에서 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CS101 같은 거 만들 때도 뭐 제가 그 프로세스에 인볼브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들은 게, 이제 이거는 학교 전체의 뭔가 기초 교육이니까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된다, 뭐 어떤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풋도 많이 받고 디스커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논의가 계속 돼야 되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사실 정답이라는 거는 또 없겠죠. 근데 또 AI의 이제 수학적인 기반은 그 linear algebra, 뭐 그런 확률 통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학과에서도 이런 노력을, 위원회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학을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비슷한 어널로지로 우리 전체 카이스트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연구자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AI를 가르쳐야 되나. 그게 뭐 싱글 클래스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뭐 여러 개의 코र्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거를 커먼하게 가르쳐야 이제 나중에 거기에서 빌드업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그게 이렇게 지금 당장 되지는 않지만 이터레이션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점에서 조금 이제 토픽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무거운 주제인데, ethic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ethics는 뭐 research ethics도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교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교육이나 연구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알아야 이 AI 관련해서 ethical issue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뭐 privacy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safety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AI 수업에서 뭐 적어도 렉처 한두 개를 ethics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지, 이제 각자 교수님들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인류의 해가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에틱스와 AI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재무, 파이낸셜 마켓 그것도 보면은 포비아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에틱스 문제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때 네이버가 한번 정치권한테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추천 알고리즘이 바이어스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AI를 좀 깊이 하고 가급적 디깅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 프로그래머가 바이어스를 가졌다고 해서 AI가 바이어스 있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라 바이어스를 넣으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AI를 개발할 때는 개발자는 분명히 바이어스가 넣으면은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없는 AI를 이겨낼 수는 없을 테니까 그 프로그램을 결국 요즘 나오는 그래서 어떤 에틱 문제가 있나 찾아보니까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바이어스가 그냥 노출이 돼서 그걸 사람들이 이거는 어떤 데이터에 썼느냐에 따라서 인종차별적인 것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AI에 대한 포비아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잘못하면 대중들은 그걸 AI에 대한 포비아로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에틱스 문제인데요. 에틱스가 실은 코딩하는 이 개발자의 에틱스가 주관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개입하려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차원의 문제 아까 교수님이 발표할 때 하셨었는데 explainability 그러니까 그걸 interpretability라고 어떤 분은 하셨었는데 deep learning으로 갈수록 explainability가 떨어져서 그거 갖고 이제 또 공격을 많이 당하고 파이낸셜 마켓에서도 포비아가 생기는 게 또 그 차원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려야 어느 정도 규명이 될 것 같고 수학적으로 계속 규명하려는 노력은 진행될 테니까 이 explainability는 언젠가는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의 에틱스는 AI만으로 본다면은 사실 옵티마이제이션 풀어나가는 거라 뭐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에틱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디멘션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예전에 기존의 양자 시뮬레이션이나 고전역학 시뮬레이션 하면 시뮬레이션 인풋 파일이 하나고 그걸 돌린 다음에 시뮬레이션 인풋 파일, 아웃풋 파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어나리시스하고 하는데 그 많은 케이스에선 이제 저희가 그 빅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인풋이. 근데 어떤 이제 도메인에서는 그 데이터를 얻기가 쉽고 근데 어떤 도메인은 그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실험적인 빅데이터가 필요하면 굉장히 실험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실험하고 데이터 얻고 똑같은 실험하고 데이터 얻고 해서 정말 장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반복적인 그런 작업에서 조금씩 이렇게 트위스팅 해서 인풋 데이터를 얻는데 그러면 가만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대충 조금만 하고 좀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부풀어 올리면 되겠지 시간도 아깝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꼭 실험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얻는 게 되게 좀 반복적인 뭐가 많고 많이 필요할 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데 과연 그게 얼만큼 진짜 그 데이터를 다 한 건지 그 중에서 10%만 하고 90%는 약간 어떻게 좀 대체적으로 비슷한 걸 만들었는지 약간 이런 것을 포커스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학생들이 인식하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컨빈스하는 건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사실 분야 특성상 아주 세이프티 문제가 있다거나 인류에 당장 막 해가 되는 그런 결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분야 특성상 다루는 데이터들이 카피라이트 아까 제가 한번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있는 데이터들 특히 음악 작곡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창작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쓸 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렸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뭐 이미지 분류나 이런 데서는 뭐 이미지 넷이나 아까 코코 말씀하시면서 그 퍼블릭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음악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 대중음악 데이터셋을 직접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긴 있는데 카피가 라이브가 없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프리뮤직 아카이브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로 이제 실제로 테스트하고 해볼 수 있는데 음악을 들어보면 너무 바이어스가 많은 음악들이에요. 좋게 말하면 바이어스고 나쁘게 말하면 별로 안 좋은 음악들이 그러니까 인디 밴드라든지 그냥 누구나 취미로 만든 그런 곡들을 아무나 듣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서 그걸 끌어모아 가지고 만든 데이터셋인데 뭐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랑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이제 음악 제너레이션이 더 문제거든요. 뭐 사실 작곡 같은 것도 아까 스타일 모방 기반의 곡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까 바하 곡을 잠깐 들려드렸지만 다행히 바하는 저작권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라서 저작권 문제가 없어서 사실 많은 연구들이 논문들이 다 클래식 음악 하고 있어요. 그 프리하니까 그런 문제에서 지금 대중곡 이런 것들 비슷하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음악 창작하는 과정이 한 명의 작곡가가 만들어서 퍼지는 게 아니고 그 시작과 끝까지 그 파이프라인에서 그 창작에 참여하는 파티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곡들은 작곡가가 여러 명이기도 하고 뭐 편곡하는 사람 따로 있고 레코딩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샘플 소리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게 이게 그 복잡한 분배 문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마 법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카피라이트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있고 아까 사실 변호사 한 분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잠깐 코멘트를 하려고 다가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계셨으면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네. 사실 연구 분야로는 로보틱스다 보니까 로보틱스는 가끔 국제학회에서 보면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함부르크에서 국제학회 메이저 학회가 있었는데 앞에서 이제 로봇이 인간을 얼마나 해칠 수 있으니까 반대한다 막 이런 시위도 하시고 로보틱스 쪽에선 자율차 연구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율차가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동승자를 보호해야 하느냐 시민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저도 아직 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도 수중에서 저런 제 생각에는 인도적이고 좀 사람한테 인간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되게 파인 라인 위에 있어서 제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항상 저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거나 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없고요. 그래도 그냥 학생들이나 제 자신한테 일단 제가 어떤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연구는 하지 않고 로봇이나 로봇 기술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한테 해가 되는 쪽으로는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에틱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고 죄송하게도 제가 그러면 뭐 그 자율차가 뭐 이렇게 가면 한 사람을 싣고 이쪽으로 가면 네 사람을 싣는데 뭐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을 텐데 로보틱스에서는 항상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그런 파인라인 위에 있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고 같이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제 자신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많은 그런 연구들이 펀딩 에이전시가 디펜스잖아요. 달파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데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거기 뭐 로봇 학회에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내 연구가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거에 나중에 쓰일 수 있는 거인지 생각을 하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뭐
당장 돈을 준다니까 달파에서 10 밀리언 받는데 이게 나중에 뭐 정말 가서 미사일을 만든다는 그런 거 어떻게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결정하나요?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도 그 사실은 이제 군사 쪽, 해군 쪽 펀딩이었고, 사실 카이스트도 몇 년 전에 비슷한 루머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MOU 해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다가 오역이 생겨서 밀러터리 로봇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막 세계에 있는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이 막 공개 서한으로 컨선을 내비치면서 이제 그 살상 무기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빚기도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잘 다 이제 풀었지만, 제가 아는 분은 실제로 그래서 밀리터리 쪽 펀딩은 없이 뭐 NSF나 순수한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긴 하세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건 약간의 개인의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기술이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으면, 당장의 거로 보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억셉하고, 그리고 아까 같은 기술도, 소나 탐지하는 기술도 잘 사용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브라이트 사이트를 보면서 하고 있고, 인류 전체의 어떤 상식이나 어떤 선의를 믿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 대해서. 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항공우주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 뭐 제가 오늘 발표 자료에서는 사실 그래서 저 다크 사이드 하나도 안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다크 사이드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저희 뭐 저만 해도 사실 지금 펀딩 과제 거의 한 뭐 3분의 2 이상은 국방과학연구소 과제고, 그러니까 뭐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무기를 만드는 연구에 저희가 직접 체계를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식으로 쓰일지를 모른다고 말하면 완전히 거짓말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학부도 한국과 나고 계속 쭉 한국과를 나왔는데, 제가 석사 때 연구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뭐 그 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적기가 도망가고 있는데 걔를 어떻게 잘 쫓아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게임 이론으로 해가 얘는 최대한으로 피하려고 그러고 얘는 쫓아갔을 때 뭐 그거 최적화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진짜 이거 계속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제 현실적인 어떤 국제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는 뭐 어쨌든 뭐 남북 관계는 우선 좀 좋아지긴 했지만 뭐 북한은 여전히 어쨌든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고, 그보다 더한 거는 옆에 좀 중국 있고 일본 있는데, 뭐 중국은 뭐 얼마 전에 뭐 그 미국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쏴서 맞추고, 뭐 인도도 그랬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그 공격하는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를 지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보일 협상력을 가질 정도까지의 어떤 기술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컴프로마이즈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자기 위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 정도 접근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작년에 이제 카이스트가 이슈가 됐던 거가 이제 뭐 그 킬러 로봇을 만든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제 매년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토노미 레벨이 높아지면은 결국 걔가 어느 정도 판단까지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현재는 어쨌든 그 아주 미니멈,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사람을 살상하는 명령은 사람이 개입해야 된다가 이제 미니멈 리ኳ이어먼트인 것 같고요. 그거를 뭐 대충 이제 나라별로 보면은 그냥 그런 거를 그 정도까지 그냥 하고,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자기네들은 다 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그런 거 안 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유럽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미국보다 그런 측면에서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기술은 평화적이어야 된다는 입장을 좀 더 많이 견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또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또 걸려 있는 문제라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하는 연구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적어도 어쨌든 뭐 디펜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나라 국가들이랑 국가라는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런 국가들이 어떤 경쟁을 하면서 있는 이런 구조에서 사실 디펜스를 완전히 놓을 수 있는 우리가 평화로운 지역에 뭐 이렇게 남태평양이 어디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좀 더 평화로운 거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속 시원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이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싶으면 편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강연 다니면서 그 변호사분 뭐 그다음에 기자 이런 쪽 분들이 총중에 있었는데 질문이 들어왔던 게 학회에서 AI가 이런데 이제 앞으로 위험하게 쓰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질문을 듣고 이거는 본인들이 고민해야 될 본인의 전공의 직무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마치 내가 잘못한 것이냐 질문을 하는지 굉장히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그게 이제 꼭 잘못됐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잘못하는 게 나쁜 짓을 해서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게 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저희가 어디 쓸지 모르고 그냥 막 만들어내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책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에 뭐 적용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범용적이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실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나쁜 데 쓰일 수 있는 범위가 작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 쓸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거든요. 칼을 음식 만드는 데 만들었지만 이걸로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석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칼을 뭉툭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엔지니어로서의 직무는 미리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다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좋은 데 쓰면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진짜 나쁘게 활용한다면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식이 깨어 있으면 나중에 혹시 저희가 놓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아까 칼 말씀하셨는데요. 칼은 제일 처음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요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다양한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요. 개발자 입장에서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어도 선의로 쓰이면은 좋게 쓰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모든 기술이 악용되려면 또 끝도 없이 악용될 수 있고 결국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고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안 개발하면 설사 그게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개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뒤처지고 그리고 딴 데도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 경쟁 체제 속에서 이게 살아가는 거라 상업적 동기가 과학적 호기심에 결합이 되면은 인류 역사상 국가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윤리의 문제를 과학기술자에게 당신 개발하는 기술이 그거 악용될 수 있는데 그거 아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이지 그 기술을 쓰는 사람에게 질문할 거를 왜 그 사람에게 하는지 전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신기술은 나오면은 생각지 못한 선의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자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은 아직까지 안 나온 얘기를 저도 하자면은 사실 저는 이제 텍스트 쪽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이 굉장히 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모델 이름은 GPT-2라는 건데 글을 쓰는데 너무 사람이 쓴 거와 비슷하게 썼다라는 건데 사실은 아까 이제 남정환 교수님이 그 보이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피지컬한 웨펀리보다 이런 디지털한 것들은 나쁘게 사용되거나 좋게 사용되거나 그 파급 효과가 더 속도가 클 수 있다는 게 좀 무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어태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또 AI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AI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보이스피싱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어르신들은 다 정말 거기에 막 은행 계좌번호 알려달라니까 알려주고 모르니까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뭐 텍스트를 읽고 누군가가 뭐 후기를 썼다 아니면 뭔가 무슨 편지를 나한테 보냈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어쩌면 이게 사람이 정말 내 딸이 쓴 게 아니라 내 딸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썼는데 그냥 뭐 필기체도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 생각은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단면적인 생각일 뿐이고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의 이슈 앞에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뭐 에틱스라는 하나의 단어로 함축할 수 있는 이슈들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몇 날 며칠을 사실은 몇 년 동안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잠깐 얘기를 해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좀 연구로 넘어가면 아까 보니까 제가 교수님들 연구에 대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흥분이 됐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임팩트가 큰 연구를 다들 하시고 계시고 또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AI 쪽에서 개발한 뭐 WGAN이나 뭐 어텐션 네트워크나 뭐 뭔가 이렇게 갖다가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선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CS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챌린징한 문제를 주면 이제 우리의 state of the art는 더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uman exchange, 그 누가 말씀하셨죠? 교수님 최할린 교수님 말씀하신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코노미스트랑 머신러닝 리서처랑 옆방에 있으면 매일매일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N1은 우리가 오픈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여기서 연구를 하시던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아직까지는 그 학과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수업도 학과에서 듣고 requirement도 학과에 뭐 아까 나왔는데 사실은 ICML에 낸 페이퍼는 그쪽 졸업 requirement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머신러닝 머신러닝 연구를 훌륭하게 했지만 그 해당 학과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배리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차차 풀어나가고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AI와의 콜라보레이티브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뭐 방법론적인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AI 방법론과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합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하나 이 공동 협력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캠퍼스에서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제가 이 페이스북은 오래 썼는데 거기 그룹은 큰 것 중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딸애가 그거 있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해서 들어간 게 코리아에 텐서플로우 코리아인가 뭐 무슨 그룹이 있습니다. 그 뭐 가입자가 뭐 몇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들어간 순간 페북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띵띵띵띵 이게 계속 올라와서 아 그건 죽이면 된다 알려줘 갖고 딱 죽여놨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시간 있을 때 한번 거기에 뭐가 뜨나 가서 보면은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래부터 저기까지 하수에서 고수까지 수많은 사람이 가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에서 플랫폼을 하나 그러면은 실은 여기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저희는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공유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카이스트 패컬티 인공지능 패컬티만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더 얼마나 오픈으로 갈지. 근데 어떤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하나 해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음 주말에 중국에서 전국 AI 거기 어소시에이션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스피치를 또 하나 가는데 거기 가는 과정에서 거기 있는 그 스페인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너 들어올 생각이 있냐라고 왔는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요. 각 데이터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다 고용해서 해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인력도 없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을 중소기업 형태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데이터를 올립니다. 기업은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와 그러면은 그걸 수업용으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어노니머스하게 올리겠죠.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수업용으로 쓰든 뭘 하든 근데 클로즈드 그룹입니다. 아무나 거기서는 못 받아. 그래갖고 이제 탑스쿨의 교수들만 쓸 수 있게 허용해갖고 그걸로 문제를 풀어서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더라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로 하던데 실은 데이터도 그런 우리 교내 플랫폼이 생기면은 교수님들 쓴 데이터 중에 공유할 수 있는 거나 해주면은 수업 진행할 때 같은 데도 무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카이스트 교수님들 수 굉장히 많고 한 명씩 어떻게 보면 다 페어와이즈 인터랙션 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 그 중에서 좋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생길 텐데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스파르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약간 조금 더 흘러내려서 학생들끼리 좀 더 교류가 많으면 좀 더 학생들은 서로 만나서 좀 더 프리하게도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점심 도시락 이런 게 제공이 되면 좀 저희 방 학생도 예를 들어서 CS 디파트먼트에 무슨 브라운백 뭐가 있다 하면 우리가 하는 연구를 한다 하면 이제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전산 쪽에서 조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점심 같이 먹으면서 들으면서 저거는 우리랑 하는 거 좀 유사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면 학생들끼리 대화가 되고 또 이제 그러면 교수님들끼리 더 further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좀 학생들끼리도 좀 교류를 많이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쎄요 답변을 어떻게 될지 제가 좀 생각을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제 영역에서 최근에 이제 사실 예전부터 했지만 인공지능이 과연 창작을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보면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펑션이 잘 정의가 되는 문제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하면 당연히 이제 풀리니까 가능한데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할 건가? 지금 이미지 제너레이션하고 텍스트 제너레이션, 뮤직 제너레이션 특히 쪽을 보면 자동 작곡하는 알고리즘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모방 기술이에요. 비슷한 거는 만들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은
실제로 작곡을 할 때 그 컴퓨터가 하는 방식이랑 사람이 하는 방식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일단 뭐 랜덤 시드로 시작해가지고 모델에서 그다음 시퀀스를 뽑고 그다음 그동안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가장 라이클리후드가 큰 걸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하거든요. 자기가 만든 거를. 근데 평가를 안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은 작곡가가 작곡을 할 때 보통 이제 글을 쓰듯이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만들고 이밸류에이션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루프가 도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AI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믿음을 일단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근데 사람은 어쨌든 좀 기술에 의존해서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되게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고 되게 노동 집약적이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림이라든지 음악 만들 때 그런 것들을 AI 도움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AI가 하고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고, 약간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그러지, 공진화라 그러나, 코이밸루에이션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디스커션에 잠깐 얘기했던 그 카이스트에 많은 음악 동아리 학생들이 훌륭한 이제 이밸루에이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무슨 연구 결과로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일회성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약간 휴먼 인 더 루프 시스템처럼 계속 평가하면서 또 그걸 바탕으로 AI도 성능이 좋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뭐 그림도 막연하지만 그리고는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융합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2번 경험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기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사실 지도 교수님은 조선과였고 랩도 조선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학생이었는데 두 번째 학생은 전기과, 세 번째 학생 전기과, 기계과, 조선과, 전산 이렇게 5-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수중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학생들이 한 랩에 있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이거 도면 그려서 가서 깎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동안 너는 저거 납땜하고 있으면 네가 코딩하고 옆에 있는 조선과 친구가 밸런스 맞춰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갔다 와보면 이제 각자 일을 하고, 제가 좀 납땜을 배워야 될 것 같으면 근데 이거 저항 어떻게 고르는 건지 가르쳐 줄 수 있어? 뭐 아니면 이제 이거 도면 있는 법 가르쳐 줄 수 있어? 하고 그 친구가 도면 그려야 될 일 있을 때 뭐 그렇게 그리면 잘못 오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같이 실험하다가 잘 안 돼서 같이 고생하고 하는 데서 되게 융합 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협업, 상부적인 도움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학과가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로보틱스 기술이나 오늘은 소개를 좀 못 해드렸지만 이제 3차원 지도 만드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3차원 지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 도시공학 하시는 교수님이 여기서 도시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시 분석을 우리가 만드는 걸로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공동 연구도 해보고, 논문을 저희 쪽으로 로보틱스 쪽으로도 게재하면서 도시공학 쪽으로의 해석으로도 논문도 같이 써보고 하면서, 저는 도시공학 쪽 논문을 쓰면서 이런 분야는 이런 식으로 논문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배우고 또 저한테도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적으로 사람 대 사람이 좀 가까이서 있을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고요. 지금 학과 차원에서의 교수님들끼리의 콜라보레이션이나 아니면 학생들은 사실 같은 랩에 있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았었던 점이 있어서 공유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공부할 때랑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시스템이랑 뭐 하나 가장 다른 거가 뭐냐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하영 교수님이 계셨던 미시간의 랩 같은 랩이 카이스트에는 제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랩이 학과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랩은 랩이 학과에 속해 있고 거기 있는 학생은 그 학과 학생이어야 되는 이 구조가 지속되면은 물론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국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배려가 훨씬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학생이 전과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돼 있지만 여전히 전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과의 뭐 수업 수강 요건은 이건데 그러면 저 학과로 가면은 이 과목을 또 더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죠. 그럼 뭐 자격 시험 요건도 다를 수도 있고 졸업 요건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런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과의 배리어, 그러니까 랩이 학과, 그러니까 랩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 학과 밑에 반드시 랩이 있다라는 그 구조를 깨면은 사실 많은 일들이 상당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제가 카이스트에 왔을 때부터 계속 이제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풀기 위한 제도들이 조금씩 마련은 됐는데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사실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국비 장학생이나 이게 카이스트가 생겨난 이유 자체가 결국 국비 장학생에 대한 어떤 TO를 어떤 학과가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랩이 학과를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우선 하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학생들 레벨에서 교류하는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제가 모 학교에서 케이스를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 그런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을 해서 외부 학교 교수님들을 초청 연사로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 이런 걸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어떤 메커니즘이 됐던 간에 학생들끼리 잘 교류하고 그런 식으로 학교 밖으로도 잘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또 연구로도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학교 안에 교수님들끼리 당연히 이렇게 잘 융합 연구할 수 있게 그런 뭐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외국하고 그 학교 내 학교 네 학교 이거 구분하지 않고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이렇게 자유롭게 공동 연구하는 거를 굉장히 장려하는 분위기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남주현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인간의 루프와 인공지능의 루프, 인공지능은 인간이 갖고 있는 루프를 안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인간만의 이 갖고 있는 루프가 아니고 인간은 선호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선호가 없이 그냥 그 목적 함수만 주어져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소화를 아직까지 다 못했는데 소화를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이렇게 노트도 오늘의 서머리, 오늘 디스커션의 서머리 포인트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 계셔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그만큼 여기 오신 분들도 뭔가 오늘의 경험에서 이제 얻어가시는 게 있길 바라고 또 융합 연구도 여기서 뭐 융합 연구를 하듯이 어쨌든 공동 연구에 대한 디스커션이 이 자리로부터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